자, 관련 특징이 분비 권규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비 권규경. 그래서 오늘 조직 구조에서 기본 변수하고 상황 변수 이거 봤고, 조직 구조의 원리 각 썼고, 그 다음 실제로 이걸 뭐 하는 거 설계하고 부서하고, 그 다음 설계 부서하고 조정 기제까지 봤었고, 그걸 가장 잘 실현하는 게 뭐였다? 관료제였다. 그래서 그 실현하는 것들이 특징으로 나왔는데, 그 특징이 바로 분비 권규경이다. 분업과 전문화, 아까 분업 우리 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 자 비정성, 그 다음 권위의 유계, 우리가 계층제적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계층제. 그 다음 규정과 규칙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경력주의, 그 다음 문서주의, 분비 권규경문. 그렇죠?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거 OX 풀다가 지겨웠기 때문에 대안까지 보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료제로 쭉 돼 있는데, 관료제 이런 많은 역기능도 나오고, 또 뭐가 변했어? 사회가 변했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환경이 변했어.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면,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급속하게 뭐하는 환경으로 변했어요. 변화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자, 우리가 공룡이 왜 멸망했다 그랬어? 공룡이 왜 멸망했어요? 공룡과 같이 살던 시대에 쥐는 아직도 살아남았죠? 자, 우리 IMF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IMF 때 아주 슬기롭게 IMF 없이 지나간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경제 수준이 비슷했던 대만은 IMF가 거의 없이 잘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차이가 보였을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면 어떤 거예요? 공룡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것 중심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세계가 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공룡들은 기후에 적응할 수 있어 없어? 너무 덩치가 크니까. 우리나라 같은 재벌 중심 체제에서는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변화하기보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한본이 대운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환경이 뭐하겠어요? 금방만 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환경이 변해야 되니까, 관료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일반적인 관료제 특징은 계층제적 형태를 띤 대규모 조직체라고 그랬죠. 대규모 조직체니까 환경이 쉽게 빨리 변하는 데는 잘 적응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드워크러시라고 해서 탈관료제 모형이 나옵니다. 탈관료제 모형. 에드워크러시라고 해서 탈관료제 모형. 에드워크러시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미츠버그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에드워크러시는 말 그대로 비오크러시하고 달리, 관료제와 달리, 비오크러시와 달리 에드워크러시는 임시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인 조직. 그러면 임시적인 조직이면 이 임시적인 조직의 특징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조직 구조로서 탈관료제, 반관료제, 후기관료제 모형이 등장했다.
관료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탈관료제는 융통성이 높고 적응도가 높은 혁신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서 유기적 조직이며 동태적인 조직에 해당된다. 근데 대두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사회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재반 사회 문제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그 다음 아까 인본주의 시대가 대두되고, 인본주의 관료제는 아까 인간성은 상당히 말살한다 그랬죠. 인본주의 시대가 대두되고, 그 다음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되어 있어? 이제 아까 산업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사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 어때? 생산량은 이만큼 생산 능력이 되는데 소비자는 적단 말이야. 이를테면 하루에 10,000대를 생산하는데 1,000명밖에 없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겠어? 소비자 중심. 소비자의 뭘 고려해야 되겠어? 기호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기호는 다양해야 하면 획일적이야. 소비자 기호 다양하죠. 우리 보통 자, 옷가게에서 옷을 딱 사 입었어. 사 입고 기분 좋게 딱 나왔는데 똑같은 옷을 앞에 가는 사람이 입고 가. 그럼 어때요? 바로 옷 찢어버리죠. 미안합니다. 옷 바로 밖으로 가죠. 우리는 우리만의 기호를 추구하려고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같이 포도자동차 똑같은 차 제일 싫어. 나만의 차, 나만의 기호가 담긴 차,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품종으로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다품종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많이 생산해야 돼. 소량으로 생산, 다품종이고 기호에 맞게끔 소량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어떤 사회에 굉장히 적합하다 그랬어? 관료제가. 소품종 대량 생산사에 적합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면 이건 또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생겨난 게 뭐다? 관료제의 대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탈관료제 에드호크러시 모형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를테면 에드호크러시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에드호크러시로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태스크포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에드호크러시는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림픽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올림픽 열린 지가 하도 오래됐으니까 월드컵은 다들 보셨죠? 2002년이니까 또 2002년에 태어나신 분은 여기는 없겠죠?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요? 월드컵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는 걸로 합시다. 그냥 아는 걸로. 그러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위원회 보면 일단 어때요? 일단 홍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서 몇 명 파견 나오죠. 그쵸? 그 다음 또 어떤 거, 질서 같은 건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에서 몇 명 파견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올림픽위원회가 열린다 또는 월드컵위원회가 열린다. 그럼 여기 단장이 있어요. 단장 있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때요? 완전히 유계관계입니까? 아니면 단장은 서로 연계시켜주고 정보 교환시켜주는 관계입니까? 쉽게 해서 여기 사원하고 과장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 전혀 단장이지만 여기 자기 직속 상관도 아닐 거고, 그쵸? 이 파견 나온 사람들끼리 관계는 어때요? 대등한 관계지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비계서제적 조직이죠. 구조죠. 즉, 계층제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층제 형태가. 그렇죠? 그 다음, 조직의 잠정성. 조직이 이 월드컵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조직 필요 없겠죠? 해체될 수 있겠죠? 아이, 월드컵 끝나면 월드컵 위원회 해체돼야 되잖아. 그 다음, 경계관념도 타파된다. 조직과 환경 차이가 높고, 경직적인 경계관념 같은 경우도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뭐만 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완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다음, 업무와 능력을 중시하고, 상황 적응적인 것을 강조하죠.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온대. 그럼 경비 인원이 더 늘어야 되니까 이쪽에 더 많이 파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홍보가 이미 다 돼서 홍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철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집단적 문제 해결 강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의사 전달의 공개주의, 그 다음, 구성원의 직업적 유동성에 대한 전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업적인 유동성이라는 건 사실 이런 조직은 그만두면 자기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죠? 직업이 하나의 영구적으로 평생 직장이다. 여기 이거 월드컵 위원회 갔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잖아. 당연히 어느 정도 나는 유동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조직을 이제 뭐라고 불렀다. 이런 조직이 다음에는 이런 조직이 관료제를 대체할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이 변하니까 관료제라는 안정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조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지금까지도 관료제는 버젓이 계속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도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보조하는 수단. 관료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많이 최근에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옛날에 탈관료제 모형을 주장할 때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대안으로. 그래서 관료제가 사라질 것이다. 관료제가 사라지고 이런 탈관료제가 이제 중심 조직 모형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탈관료제 모형, 에드호크러시 문제가 나오면 그 특징만 주로 나와요. 특징.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이제 시험 기출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대체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관료제를 완전히 대체해서 바꾸지는 못했고 한마디로 관료제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정도의 조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이런 탈관료제적인 특징이 아니라 생계가 학습 조직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것의 대안으로 탈관료제 대안으로 학습 조직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습 조직만큼 최근에는 조금 인정을 해줘. 이건 잘하면 관료제의 무엇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습 조직은 절대 이렇게 임시적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학습 조직은. 어쨌든 이런 탈관료제적인 조직으로서 거기 있는 것처럼 탈관료제 특징 다 이해가 됐죠? 그쵸? 그럼 이 탈관료제 특징은 어떤 거하고 비교하면 되겠어? 관료제적 특징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리고 탈관료제에서 나온 건 전부 다 특징에만 나와서 특징으로만. 특징. 그리고 딱 거기 한계에서 하나 나왔네요. 선생님 한계에서 관료조직을 대체했다기보다는 보완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만 지문에 나왔어요. 이 정도만 지문에. 그래서 에드호크로시 나오면 특징만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어. 나오는 것만 하면 돼. 나올 것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공무원 시험을 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장수생이 될 수밖에 없어. 완벽주의자들은 장수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올 것만 하면 되지. 굳이 모든 걸 다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도 여기 그냥 지나게 돼 있고 기출문제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부분만 충분히 봐도 문제는 100% 풀 수가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론으로, 탈관료제 말고 이론으로 견인이론이 있죠. 견인이론. 그 다음, 자, 이인매 없는 조직. 그냥 쭉 읽듯이 넘어가 돼요. 자, 적응적 유기적, 베니스의 적응적 유기적 구조, 그쵸? 그 다음, 커카트의 이념적, 연합적 이념형, 화이트의 변증법적 조직, 테이어의 길서제 없는 조직. 뭐, 여기까지 이론적인 게 있겠는데, 저 같으면 시험 볼 때 공부 안 해요, 이건. 안 나와. 이를테면 우리가 거기 사업조직, 프로젝트 조직, 이것부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사업조직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죠. 매트릭스 조직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한 어떤 것들, 팀 조직이라든가 위원회,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과장직 이제 과제 폐지하고 대국 대과주의, 대부처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층제 관료제는 이렇게 계층제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속과주의겠죠. 여러 과로 이렇게 분업화돼 있겠죠. 그런 걸 없앤 것이 뭐가 돼요? 거기 있는 대과주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것도 대국 대과주의니까 이것도 일종의 관료제의 대안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거기 쌤 견인이론은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 이 견인이론부터는 이 이론적인 부분은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래.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주요 모형으로 사업조직부터 보면 되겠죠. 사업조직. 자, 거기 프로젝트 조직. 쌤, 이제 이거하고 이거 좀 구분해 봅시다. 아까 관료제나 우리가 조직 구조에서는 어떤 형태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 무슨 원리가 있었어? 분업의 원리에다가 부서와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분업을 쭉 한 뒤에 같은 업무들을 하는 것들은 뭐한다? 서로 묶어서 부서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특히 기능 부서는 자, 뭐 어떤 거 설계면 설계, 제조면 제조, 판매면 판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들이 기능 구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자, 사업 조직은 그게 아니라 아까 배터리 사업, 그다음 휴대폰 사업 이렇게 다 뭘로 나눈다.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 조직화한다. 그렇죠? 또는 프로젝트 조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업 조직. 그러면 기능 구조하고 사업 조직인데, 자, 당연히 기능 구조가 되는 것은 관료제적 형태겠죠. 여기 이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으로는 사업 조직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사업 조직. 왜냐하면 기능 조직하고 구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사업 조직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쌤 37페이지. 사업조직이란, 밑줄 친 부분 봅시다. 사업조직이란 바로 이런 특수 목적의 수행을 위한 전문가 팀을 말하는 것. 이와 같은 팀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조직된 의미에서 사업조직이라고 부른다. 위에 봅니까? 조직이 당면한 특수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기존의 각 기능 부서로부터 차출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를테면 기능부서 A, 지금 설계, 기능부서 B가 제조, 기능부서 C가 판매, 이렇게 됐다면 거기서 각각 하나를 모아서 하나의 사업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좀 봐둬야 돼. 전통적인 기능적 조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 기존의 기능 조직이 갖고 있는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이 수행하고자 하는 특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신축성을 기하고 여러 개의 다양한 기능을 조정하기 쉽도록 고안한 조직 형태다. 이는 관료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를 기반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자, 그 다음 진하게 돼 있죠. 조직 부서 간 수평적 대각적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죠? 주로 수직적 관계. 사업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명령 통일의 원리가 일부 수정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사업 조직은 관리층이 인적, 재정적 자원을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목표에 집중적으로 소비할 것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겠고, 목표의 전문화에 치중할 수 있겠고, 사업의 한시성과 임시성. 자,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한시성과 임시성. 사업 조직 내에서는 행정적 권위보다는 전문적 권위가 우선시된다. 그다음 사업 관료자는 개선의 장에 대한 참모로서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기능 조직하고 사업 조직 비교하는 장단점도 시험에 좀 나와요. 거기 봐요. 기능 조직으로 해놓으면 유사한 전문가들이 한 군데로 모임으로써 필요 인력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 군데로 아까 어떤 거 설계부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자,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겠고, 산출 물건의 전문화된 지원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겠죠? 여기는 산출 물건에. 그런데 사업 조직은 전문가 사이의 조정을 원활히 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예정된 시간 안에 사업 완수가 가능하다. 특정 산출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제공한다. 핵심이 이거 책임 제공입니다. 책임을 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 배터리 부부가 있으면 배터리 부분이 잘못됐으면 사업부로 묶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뭘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단점으로는 기능 조직은 다양한 기능적 전문가 사이의 조정이 곤란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예산 범위 내에 그러니까 적시 완수가 어려움이 있겠고, 자, 그 다음 사업 조직은 활동이 중복되죠. 여기 설계가 또 여기도 설계가 있고, 또 여기도 설계가 있고, 여기도 제조가 있고, 여기도 제조가 있고, 그쵸? 이런 중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거? 사업 조직에서는 사업 조직과 기능 부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말인데, 이 문제는 한 문제만 풀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서, 쌤, 오늘 나눠드린 거 1페이지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조직 구조에 있어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9번 문제. 1페이지 19번 문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기능 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한다. 기능 구조, 중복과 낭비를 예방한다.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규모 경제라는 것은 뭐다?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모아서 했을 때 비용은 적게 들죠. 그렇죠? 우리가 자 규모 경제가 일어나면 쉽게 해서 제조 부사 그러면 여기도 제조에 대한 걸 실어 날려야 되고 여기도 날려야 되는데 제조부 그러면 한 번만 가도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규모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거고. 자, 2번 기능 구조는 각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여기 제조하고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서로 간에 연결이 상호작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죠. 자,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4번이 정확하게 3번은 틀리고 4번이 정확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사업구조는 사업팀에다 거기다 뭘 맡기니까 책임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상위 부서가 책임이 증가되는 건 이런 거야. 제조를 맡았으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총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렇죠? 사업으로 나누면 그 사업팀에서만 각각 사업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면 3번. 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뭘로 되어 있는 게 기능 구조로 되어 있는 게보다 관료제다. 그러면 이런 관료제의 문제점을 어떤 걸로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 사업 구조를 만들면 상쇄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대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완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사업과 기능 구조 같은 경우는 자 쌤 우리 이 OX 문제에서도 자 OX 문제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거기 해당되는 것만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풀어봐. 조직 구조에서 70페이지 1번 문제. 어, 70페이지 1번 문제 책. 조직 구조에서 기능 구조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 간 분업을 통해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다. 맞아, 틀렸어요? 맞죠? 자, 3번. 조직 구조에서 사업 구조는 특정 산출물로 운영되므로 고객 만족도 제고가 영위하고 성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 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맞죠? 자, 그 다음 22번. 자, 조직, 여기서는 조금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은데, 조직 구조의 유형 중 사업 구조는 사업 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 부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를테면 어떤 거, 배터리만 만드는데, 또는 어떤 거, 뭡니까? 본체만 만드는 부서 간의 연결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또는 자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드는 부서 간의 연결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기능 구조든 사업 구조든 사업 구조는 부서 내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부서 간의 조정은 곤란한다.
그렇죠? 그 다음 23. 조직구조의 유형 중 기능구조는 의사결정이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게 맞아. 기능구조는 상위 관리층 굉장히 뭐한다? 업무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구조로 바꾸면 각각 사업에 책임을 지니까 분산되죠, 책임이. 그런데 기능구조는 23번 지문도 꼭 알아두시고 24번. 자, 조직구조의 유형 중 사업구조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24번은 뭐가 틀렸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대. 기능구조죠. 기능구조는 같은 것만 한다고 그랬잖아. 제조면 제조 이런 것만 한다고 그랬죠. 자, 25번. 조직구조의 유형 중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맞죠? 조직구조에서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맞죠? 조직구조에서 기능구조는 각 기능 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어쨌든 부서들 간의 조정은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그 다음 28번은 조직구조에 있어서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이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이건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구조죠. 29번. 조직구조에 있어서 사업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히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그쵸? 자, 선생님 지문 봐봐. 같은 지문이 반복이죠. 사업과 기능구조는 이것만 알아도 된단 말이야. 이 반복만 잘 파악해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대안으로 에도크러시 봤었고, 그쵸? 에도크러시 봤었고, 그러니까 탈관료제 모형 봤었고, 그 다음 사업조직 봤어. 그쵸? 이제 사업조직에는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태스크포스하고 프로젝트 팀이 있단 말이야.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 그쵸? 자, 아까 탈관료제가 에도크러시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에도크러시 문제. 에도크러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자, 몇 페이지 있어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아니. 에도크러시. 2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에도크러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쌤, 거기 골라봐 한번. 옳지 않는 거. 에도크러시. 옳지 않는 거 몇 번일 것 같아? 딱 봐도 느낌 오죠? 자, 자신있게 한다면 몇 번? 편하게. 선생님들이 대답을 해줘야 뭘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몇 번? 일단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도 맞죠? 3번이 틀렸죠? 3번 뭐가 틀렸어요? 쌤,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조직과 표준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 대표적으로 관료제죠? 이 에도크러시는 임시적이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이니까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안 맞잖아. 그쵸? 자, 4번은 그러잖아요. 쌤, 비협조가 일어날 수 있겠어, 없겠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간에 사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충돌할 수, 그죠? 그래서 에듀크러시. 자, 다음 에듀크러시 문제를 OX 문제에서 조금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에듀크러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76페이지 한 번만 보시면, 75페이지부터. 지금 이거 두 가지 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여기 사업조직에서는 어떤 거?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성과 관리 체제에 적합한 건 뭐라고 그랬어? 사업 구조. 그쵸? 우리가 규모 경제가 있어서, 규모 경제가 있고, 또는 기능을 배우기 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 구조.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기능 구조. 그쵸? 그런데, 자, 상위층이 너무 책임이 과중하게 되는 건 기능 구조고,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는 건 사업 구조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탈관료제는 특징이 주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 75페이지 보니까, 에듀크러시, 128, 에듀크러시에 대한 민츠버그 설명은, 자, 이건 민츠버그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설명은 수평적, 수직적 업무 분화 수준이 매우 높다. 수평적인 건 높은 데 비해서 수직적인 건 낮죠? 아까 에듀크러시는 비계서적이라고 그랬죠? 자, 비계서적이란 말은 수직적인 것은 어때? 분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낮다는 거죠? 계층이 없으니까. 자, 수직적 업무 분화란 말은 계층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에듀크러시는 비계서적, 비계층제적 특징을 가졌으니까 수직적 업무 분화 수준은 굉장히 낮겠죠? 수평적은 높지만 수직적은 낮다. 129. 에듀크러시에서 대한 민츠버그 설명은 일반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오래된 조직에서 에듀크러시가 발견됩니까? 아니면 오래된 조직에서 신생 조직이겠어? 신생 조직이죠? 자, 130. 에듀크러시에 대한 민츠버그 설명은 5가지의 구성 부분 중 지원 참모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우리 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넘기셔도 돼요. 이건 민츠버그를 알아야 되니까. 에듀크러시에 대한 민츠버그 설명은 관리의 에듀크러시로 창의적인 광고회사인데, 이건 작업입니다. 작업이나 운영 에듀크러시로 유명합니다. 여기는 131번 놔두십시오. 그냥 132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듀크러시에 대해서는 과의 표준화나 고객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맞죠? 133. 에듀크러시에서는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직관화 수준이 낮다. 맞죠? 에듀크러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 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135. 에듀크러시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매트리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에듀크러시는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 일상적 업무 수행의 내부 효율성. 아까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은 관료제였죠. 에듀크러시는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에듀크러시는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조직 구조이고, 에듀크러시는 낮은 수준의 공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위기적 조직 구조이다. 이것도 맞다 그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이 탈관료제 에도크로시는 뭘 아는 게 중요하다.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데 탈자가 들어갔으니까 관료제하고 대비되는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다. 관료제하고 대비되는 거, 특히 자 관료제하고 대비되기 위해서는 비계소적 특징, 수직적 분화는 높은 데 비해서, 아니 수평적 분화는 높은 데 비해서 수직적 분화는 낮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고 굉장히 유동적 환경에 적합하다고 그랬죠. 자, 일단 그 다음 144. 에도크로시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과 직관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맞고, 에도크로시는 고도 창의성과 환경 적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임시 조직이다. 맞고, 에도크로시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조직화 표준화 아니라 그랬죠. 에도크로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게 에도크로시에 대해서 나온 다야. 대강 어떤 건지 대강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선생님 딱 문제를 풀 때 관료제의 대안이라는 것만 알면 크게 뭐가 된다. 물론 이게 방금 기능구조, 사업구조는 그 특징을 조금 알아야 되겠지만 틀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봐. 이제 여기에 대안 중에 하나로, 또는 이제 대안이라고 나왔는데 대안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로 이것과 이것을 섞는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매트리스라. 매트리스. 그 구조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한다. 구조를 섞은 거. 자, 39페이지. 매트리스, 기능부서하고 어떤 부서, 사업부서를 서로 행과 열로 서로 짜놨죠. 그래서 둘이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복합구조 매트릭스 행열 조직은 행과 열로 되어 있다는 조직입니다. 행과 열로, 행은 이걸 말하는 거고 열은 이걸 말하는 거니까 행과 열로 이렇게 서로 간에 쌓여져 있다. 그래서 행으로는 사업부서, 저희 열로는 기능조직, 이런 식으로 짜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구조와 기능구조를 결합시킨 혼합구조인데, 조직 내에서 명령교통은 다원화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아까 명령 통일의 원칙은 안 지켜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직 구조는 사업 구조와 기능 구조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저 구성원은 기능 구조는 계서제적 구조에 따라 수직적이며 사업 구조는 수평적 특성을 가진다. 계서적이란 말은 계층제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해서 기능 구조는 우리가 관료제적 특징이잖아. 사업 조직하고 결합되어 있다. 매트리스 조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사업 조직과 다르다. 방금 사업 조직 했었죠, 우리가. 사업 조직에는 수평적 조직은 임시성을 띠지만 매트리스 조직에는 상설적이다. 둘째, 수평적 조직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개선으로서 권한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 주로 조언해 주는 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미안해. 개선이니까 실제 업무를 하는 거. 미안해요. 수평적 조직의 우두머리는, 수평적인 사업부서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개선으로서, 아까 사업부서니까 어떤 거, 배터리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냉장고를 만든 거, 또는 뭐 세탁기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만드는 거니까 개선 조직으로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등장 배경 행렬 조직 기원은 1960년대 미국의 우주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1970년대까지 달에 인간을 상륙시킨다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의회의 비용 제약을 충족시키면서 고도로 복잡한 사업간 조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 40페이지에서도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제일 위쪽에서 행정조직의 필요성은 거기도 중요합니다. 행정에 대한 기술의 영향, 대규모 조직 등장, 그리고 조직 이론에 있어서 체제 분석 이론의 적용 등을 배경으로 대두했고, 급격한 변동을 겪거나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조직이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사 같은 데가 유용하다 그랬으니까, 나사가 어떤 곳입니까?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죠. 그렇죠? 급격한 변동을 겪죠. 조직 내 관리자들의 유형과 역할이 있는데, 최고 관리자 및 총괄 관리자가 있고, 매트릭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리 또는 부서장. 그래서 기능을 담당하는 건 기능 부서장,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 부서장,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일선 관리자, 그렇죠? 장단점이 시험에 나옵니다. 장단점, 기능구조, 기술적, 전문성 향상과 제품 라인 혁신의 동시적 주거가 가능하고, 조직 내 물적,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입니다. 동원이 아니라 동원이 가능하다. 자원적 보고체계, 이원적 규석이 조직의 구조적 융통성을 부여하고 동태적 환경의 대응 능력을 향상한다. 구성원의 역할 갈등, 단점으로는 조직 내 갈등과 기능 부서와 프로젝트 부서 관리자 간의 권력 투쟁, 매트리스 구조가 처리하는 불확실성 환경이 개인의 스트레스 유발시킨다. 그냥 우리 쌤들이 이제 나사 이런 것들은 좀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쌤들이 나중에 행정대학원 같은 데 갈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행정학과 교수들이 행정대학원 가서도 강의를 하죠. 그러면 어디에도 속하고, 행정학과에도 속하고 행정대학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연수기관으로서 행정 업무를 해야 돼. 연수를 좀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행정대학원 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이랬을 때 생각을 해요. 이랬을 때 뭘 아꼈어? 교수 한 명 더 채용하지 않아도 되죠. 이 교수 여기서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야? 선생님, 장점으로는 조직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 가능하죠. 그 다음 기능구조 기술적 전문성 향상과 제품 라인 혁신의 동시적 추구도 가능하고, 그렇죠? 왜냐면 기능 내 여기서 행정학과 교수가 또 여기서도 봐봐, 연수는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야. 그냥 학생들 가르치는 거하고 공무원 연수, 실무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영역인데, 이 기능들이 또 더 향상될 수 있겠어, 없겠어? 이 업무만 하다가 이 업무까지 하게 되면 향상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거기 봐봐. 다원적 보고체계 아니야, 쌤. 다원적 보고체계 아니야. 여기도 보고해야 되고, 여기도 보고해야 되겠죠? 행정대학원 원장한테도 대학원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 업무에 대해서. 여기 만약에 이 행정학과라면 여기 학과장이나 여기 학장한테도 보고해야 되겠죠? 또 거기 있는 것처럼 동태적 환경, 여기 봐봐. 행정대학원이 만약에 뭐 연수 기관으로서 연수가 다른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죠.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대학원이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방학 때만 한다든가 또는 저녁에만 한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뭐 할 수 있겠어? 적응할 수 있겠죠? 아니, 이 사람들 이미 여기 있으니까 그때만 맞춰서 하면 되잖아. 동태적 환경에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구성원의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을 거고, 자, 여기 학과장하고 여기 행정대원 원장하고 알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환경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겠다. 그쵸? 왜냐면 행정대학원이 만약에 방학 때 할지 어쩔 때 야간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어. 만약에 계획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개인적인 계획 짜는데. 그쵸? 그래서 매트리스, 자, 이제 배웠으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1페이지 20번 문제, 1페이지 20번 문제. 지금 딱 나오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오는 것만 정확히. 20번,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빨리 골라보십시오. 매트리스 조직. 우리가 팀제를 안 하긴 안 했는데, 그쵸? 팀제를 안 하긴 안 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매트리스 조직으로 하면 이 업무를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면 업무는 좀 느려질까? 다시. 아까 이제 팀제는 지금 설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어떤 팀을 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전체 조직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팀만 나가는 거야. 그럼 그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팀을 짜서 하게 되면. 근데 매트리스 조직은 워낙 보고 체계가 어때?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1번은 분명히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자, 스피드 경제는 팀제에 어울리고, 그렇죠? 매트리스 조직은 자, 뭐 규모 경제라고 해도 되고, 매트리스 조직은 어때? 아까 어떤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인적인 거,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 같이 기존 조직 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야. 4번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쵸? 아까 행정대학원하고 행정학과에서의 서로 충돌할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자, 매트리스, 그쵸? 사실은 매트리스 조직이 조금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는, 또 이 문제가, 집중된 게 거의 이런 겁니다. 자, 한 번만 70페이지 보시면, 자, 조금 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13번, 70페이지 13번 봅시다. 아, 6번부터. 자, 조직 유형에서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 구조에 수평적 조직 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 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에 어긋나죠. 두 부서에 대해서 명령을 받으니까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명령이 두 군데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 13번은 조직 구조 설계 유형에서 매트리스 구조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자, 아까 신속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14번 매트리스 조직은 위원회 조직으로 합의형 조직의 형태로 특정한 주제를 심의하고 말이 안 되죠. 매트리스 조직은 합의형 조직은 아니라고 그랬죠. 15번 매트리스 조직은 조직의 상위계층에서 하위계층까지 공통기능을 중심으로 직권적이고 좁게 부서화된다. 그렇게 부서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행과 열로 부서화된다고 그랬죠. 행렬조직이라고 부르고.
자, 16번 매트리스 조직은 이중 구조로 기능 구조 관리자와 사업 부분 관리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맞고. 17번 매트리스 조직은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사무소로 자, 네트워크 조직을 말하죠. 매트리스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을 말한다. 아, 뒤에 나온다. 그건 뒤에. 자, 30번. 자, 30번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으로 조직의 표준화 규칙화 정도가 높아진다. 조직의 표준화 규칙화는 관료제라고 그랬죠. 매트리스 조직은 그 뒤에 아니니까 맞지 않죠? 31번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으로 조직 외부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맞죠? 30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으로 조직 내부 복잡하고 상호 의존적인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한다. 이것도 맞죠?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으로 조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확보 배분 이용한다. 이거 맞다고 그랬죠? 자, 미안한데 조금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72. 자, 51. 매트리스 조직은 단일한 명령 및 보고 체계를 갖고 있다. 특징이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문제 계속 나오죠? 52. 매트리스 조직은 하위 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하위 조직 간에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 물로 짜져 있으니까, 수평적으로 짜져 있으니까. 매트리스 조직은 하위 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아까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쉽다고 그랬어? 어렵다고 그랬어? 어렵다고 그랬죠? 그쵸? 54. 매트리스 조직은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자, 매트리스 조직은 뭐 할 때 유용하다고 그랬어? 불안정한 환경이 유용하다고 그랬어? 틀렸고. 55. 매트리스 조직은 복잡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죠? 56. 매트리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다.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 57. 매트리스 구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 조건은 조직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적지 않은 중간 정도 크기이며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은 일상적이어야 비일상적이어야 되겠어. 비일상적이어야 되겠죠. 앞에는 맞습니다. 조직이 너무 크거나 적지 않아야 됩니다. 매트리스 구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 조건은 조금 이따 제가 여기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기술은 비일상적이어야 된다. 이거고. 58번. 매트리스 구조는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신속한 나왔죠? 신속하지 못하다 그랬죠? 59. 매트리스 구조원들은 다양한 경우를 통해 전문 기술 개발과 넓은 시야를 두 개다. 왜냐하면 기능 구조로 다양한 기술, 전문 기술 개발할 수 있겠고 또는 사업 구조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겠죠?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은 조직 활동을 기능 부분으로 전문화한 동시에 전문화된 부분을 프로젝트로 사업 프로젝트가 사업 구조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다. 맞죠?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은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 경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면 아까 설명했죠? 매트리스는 스피드 경제 아니라고 그랬죠? 62.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은 기존 조직 구조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 확보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했고,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은 기능부서와 사업 구조 간의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 쌤. 자, 매트리스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문제가 어때요, 쌤? 계속 기출지문이 나오는 게 나오죠. 여기는 분명히 매트리스 구조는 어떤 신속한 결정 아니야? 복잡한 결정 맞죠? 신속한 결정이 아니라 복잡한 결정이다. 스피드 경제가 아니라
뭘 활용했으니까 기존 자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규모 경제에 더 가깝죠. 자,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활용하기 좋은 건 일상적 환경이야, 비일상적 환경이라고 그랬어. 비일상적 환경이 더 적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 이것과 이것의 무슨 결합? 화학적 결합. 그래서 쌤이 왜 이렇게 지문을 많이 봐라 그러면 지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만 잘 익혀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오전에 어떤 게 있는지만 살짝 봅시다. 조직 구조는 뭐 조금 했으니까 넘겨가고, 조직 구조에서는 원리 했습니다. 원리는 자, 먼저 나누는 것이 먼저니까 분업의 원리 했습니다. 나눠놓고 그 다음 보여야 되겠어. 너무 나눠지면 자기 것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정의 원리 했습니다. 분업과 조정의 원리, 뭐 통합 원리도 좋고, 그 다음 자, 그한 뒤에 관리, 이걸 가장 잘 구현하는 게 관료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관료제의 전반적인 관료제의 보고 특징을 주로 봤죠. 관료 특징을 주로 봤고, 아까 분비, 권규경문, 그쵸? 그 다음 어떤 거 봤습니까? 엮기능 봤습니다. 엮기능. 그 다음 뭐 보고 있습니까? 대안을 보고 있는데, 대안은 에드워크러시가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죠.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사업조직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업조직도 관료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 임시적으로 생기는 사업조직 형태를 이해하고, 특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쵸? 이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같은 것들 모아놨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장점이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어떤 것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 산출물이 없다 보니까. 자, 계획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조가 잘못됐는지, 판매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죠. 아니, 설계해서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판매를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조직 형태로, 완전히 사업조직. 이를테면,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해서 몇 대 팔았는지에 따라서 다 각각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구조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구조의 장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는 여기하고 이걸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다 보니까 명령 통일의 원리에서는 유배될 수밖에 없겠죠. 두 군데에다 보여야 되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속한 결정보다는 복잡한 결정 또는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 두 개 화학적인 것으로 결합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관료제의 어느 정도 대안이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 것을 기능 구조로만 돼 있으면 비일상적인 걸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구조도 화학적으로 결합해 놨으니까 비일상적인 구조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이때는 무조건 뭐하고 비교되냐면 관료제와 비교해서 특징이 나옵니다. 관료제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자, 쌤이 봐봐. 어떤 사람이 가정교육의 특징을 물어보니까 비계획적이다. 그러니까 왜 비계획적이냐? 나는 가정교육을 완전히 계획적으로 하는데 얘는 오면 뭐 이를테면 1시에 끝나면 1시부터 30분간 식사하고 나서 2시까지 식사하고 2시부터 4시까지 태권도 학원, 4시부터 6시까지 영어 학원, 6시부터 뭐 10시까지 수학 학원. 나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가정교육의 특징이 있을 때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풀 때 꼭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무엇에 비해서가 생략되어 있어? 학교 교육에 비해서 가정교육의 특징. 학교 교육에 비해서는 가정교육은 비계획적이죠. 학교는 1교시, 2교시 다 짜여져 있잖아. 쉬는 시간까지도 딱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교육적입니다. 그러면 사업 조직의 특징 또는 관리자 조직의 특징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하면 관리자 조직에 비해서 매트리스 조직의 특징 이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이게 그러니까 비일상적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단 말이야. 아니 일상적인 것보다는 관료자에 비해서는 비일상적인 것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거기에 더 그걸 관료자가 못하니까 나온 거니까 비일상적인 게 더 맞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했고, 오늘이 아니라 끝내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후에는 매트릭스 다음에 어떤 것들? 그쵸? 매트릭스 팀세 조금 하고, 바로 학습 조직 하겠습니다. 학습 조직.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십시오.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